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할까?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외롭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질까? 저는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다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편하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철학자는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철학자는 2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마치 지금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따뜻하고 현실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명예보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도 더 큰 집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마음이 편해지는 삶의 기술 7가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삶은 고통이지만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덜 괴롭고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문제는 이 욕망들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스럽다가 금방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들이 대학 잘 가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막상 대학 가니까 이번엔 취업 걱정, 취업하니까 결혼 걱정, 결혼하니까 손주 걱정,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고통의 두 얼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의 괴로움이죠. 두 번째는 욕망이 채워진 후에 오는 공허함입니다. 원하던 걸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그 허무한 말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 자식들이 멀어진 것, 이런 외부 상황들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마음이 편해지는 삶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기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쇼펜하우어의 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평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원하는 것 자체를 줄이라고 합니다. 왜 욕망을 줄여야 할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싶은데 다들 건강이 안 좋거나 멀리 살아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해도 그래도 연락은 하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시니어 현실 사례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한 후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만 보는 자식들, 통화에도 5분이면 끝나는 대화. 박 선생님은 내가 평생 이렇게 희생했는데 자식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다며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매일 찾아오고 매일 전화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구나. 자식들도 각자 인생이 있고 각자 바쁜 삶이 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며 진심으로 기뻐하게 됐습니다. 욕망을 줄이자 마음이 편해진 거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해줬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작년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면 충분히 고맙다. 오늘 하루 큰일 없이 지나갔으면 충분히 평화롭다. 이렇게 충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 조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기술,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라. 쇼펜하우어의 말. 타인의 의견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눈치, 배우자 눈치, 자식 눈치, 친구들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끝이 없습니다. 왜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할까? 나이가 들면 더욱 남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저 할머니는 자식들이 효자라 좋겠어. 저 할아버지는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다. 시니어 현실 사례 65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한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그 후 김 여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문을 외우세요. 누군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속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외우세요. 둘째, SNS와 거리를 두세요. 남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가끔은 SNS를 끄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자기 확신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세요.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내 안에 단단히 뿌리내립니다. 세 번째 기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쇼펜하우어의 말.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물로 보았습니다. 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현실 사례. 72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기에 아내가 떠난 후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고독을 즐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혼자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기, 오후에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저녁에 일기 쓰기. 이런 작은 의식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셋째, 자연과 함께 하세요. 혼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강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기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쇼펜하우어의 말.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건강. 끝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왜 비교가 불행을 만드는가? 비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줍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감정 모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열등감은 당연히 괴롭고 우월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사슬입니다. 시니어 현실 사례. 68세 최 여사님은 평생 친구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 어느 아들이 의사가 됐고
친구 B는 딸이 대기업에 다니고 최 여사님의 자식들도 나름 잘 살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임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거지? 내 자식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 후로 비교를 멈추자 모임이 즐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비교 대신 감사하기. 저 사람은 손주가 셋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네가 아니라 나도 손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로 생각을 바꾸세요. 둘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5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비교 유발 상황 피하기. 특정 모임이나 상황이 자꾸 비교를 유발한다면 과감히 피하세요. 비교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 마음의 힘은 외부 상황보다 강하다. 쇼펜하우어의 말. 외부 세계는 우리의 행복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시니어 현실 사례. 75세 정할머니는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생긴 건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이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정할머니는 당뇨병을 건강하게 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식습관이 좋아졌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됐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당뇨병은 불행이 아니라 선물이었어. 이 병 덕분에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으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상황과 해석 분리하기.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자식이 이번 주에 전화를 안 했다는 사실을 나를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로 해석하세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 몸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걸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섯 번째 기술 적당한 체념은 지혜다. 쇼펜하우어의 말.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 체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자식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지나간 과거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다. 시니어 현실 사례. 80세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자식 사업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원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받아들이자. 한 할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체념은 포기가 아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용기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기도문 외우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을 매일 외우세요. 둘째, 과거 정리하기.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종이에 적고 이제 놓아준다고 선언하세요. 셋째, 될 대로 되라 연습. 완벽주의를 버리고 때로는 흐름에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체념은 패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전투를 멈추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기술, 나에게 집중하는 삶의 태도. 쇼펜하우어의 말.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우리는 평생 밖을 보며 살았습니다. 자식, 배우자, 일, 돈. 늘 외부의 무언가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 나에게 집중한다는 건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고 나와 평화롭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시니어 현실 사례. 69세 강 여사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한 후 강 여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하며 산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강 여사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말합니다. 나이 70이 다 돼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매일 나만의 시간 갖기. 하루에 최소 30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나에게 편지 쓰기.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번 주는 어땠나요? 수고 많으셨어요. 셋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찰하기.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세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언 쇼펜하우어 철학을 시니어 삶에 적용하기. 자, 여기까지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7가지 기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상실감, 무력감, 고독감, 불안감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실감에는 욕망을 줄이고 감사하기, 무력감에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고독감에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불안감에는 체념과 수용의 태도 갖기. 하루 10분 마음 챙김 루틴.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오늘도 나는 충분하다 자기 확신하기. 점심 식사 후 창밖을 보며 심호흡 3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다짐하기.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 쓰기. 내일 나를 위해 하고 싶은 일 하나 정하기.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것이다.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불필요한 고통을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마음을 챙기며 살아가세요. 엔딩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기를.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오늘 배운 7가지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마이너스 기대를 낮추고 감사하라.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라. 마이너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이너스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마이너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라. 마음의 힘은 외부 상황보다 강하다. 마이너스 해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적당한 체념은 지혜다. 마이너스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 나에게 집중하는 삶의 태도. 마이너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편안하게, 가볍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철학자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세요.